연매출 100억 CEO가 된 저를 키운 아빠는 폐지 줍는 노총각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빠께서 들려주신 27년 전 그 혹독했던 겨울 이야기 때문이에요. 1997년 12월 서울 어느 뒷골목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만남을 아빠의 목소리로 전해드릴게요. 그때 아빠는 50살이었다고 하셨어요. 평생 장가도 못 간 노총각이었다고 하시면서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리어카를 끌고 골목골목을 다니며 폐지를 주워 모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정말 힘겨운 삶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추운 새벽 아빠는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로 추웠던 그 아침 평소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을 발견하셨다고 해요. 오늘은 좀 괜찮겠네. 아빠께서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쓰레기 더미를 뒤적이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쓰레기 사이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지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고양이인 줄 알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낡은 다미에 쌓여있는 작은 것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아빠께서 조심스럽게 다미를 걷어내시는 순간 깜짝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생후 4개월 정도 되어 보이는 작은 아기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 아기가 바로 저였습니다. 아빠 말씀으로는 제가 추위에 떨고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고 하셨어요. 울음소리도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기운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급하게 자신의 낡은 점퍼를 벗어 저를 감쌌다고 하셨어요. 이런, 어떻게 이런 일이. 아빠께서는 그때 눈물이 흘렀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자신도 고아원에서 자라셨다고 하셨어요.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란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저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셨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셨지만 계속 추위에 노출되었다면 위험했을 거라고 하셨답니다. 병원비를 내고 나니 주머니가 거의 텅 비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후회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고 해요. 이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겠다. 다음 날 아빠는 저를 안고 경찰서로 가셨다고 해요. 버려진 아기를 발견했다고 신고를 하러 가신 거였어요. 어제 새벽에 폐지를 줍다가 버려진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기아 발견 조서를 작성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저를 키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경찰관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다고 해요. 기아 발견 조서로 일단 출생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성과본을 정하실 때 필요하면 법원에 가시면 되고요. 아빠는 그때까지 그런 절차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마음먹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아빠는 저에게 김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언젠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마치고 나서 아빠가 하신 첫 번째 일은 놀라웠어요. 자신의 전 재산 절반을 털어서 사진관에서 제 돌사진을 찍어주신 거였어요. 혹시 가인이 친부모님이 나중에 찾으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가인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진사 아저씨가 돈이 아까우면 좀 더 저렴한 걸로 하시죠. 라고 했지만 아빠는 고개를 저으셨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 가인이한테는 가장 좋은 걸로 해주세요. 그렇게 찍힌 돌사진에서 제가 정말 예쁘게 웃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그 사진을 방 한가운데 걸어두고 매일 아침마다 인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가인아, 오늘도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맛있는 거 사다 줄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아기용품의 분유가 병원비까지. 아빠 혼자서는 벅찬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셨기 때문에 저를 맡길 곳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는 저를 안거나 업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저를 품에 꼭 안고 리어카를 끌고 다니셨다고 해요. 아빠 말씀으로는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갑자기 울기 시작해서 온 동네가 시끄러웠다고 해요. 아빠가 급하게 저를 달래려고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본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 아저씨가 애를 어떻게 키우겠다고. 하며 혀를 끌끌 차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묵묵히 저를 달래시며 폐지를 주우셨다고 해요. 또 어느 날은 제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었는데 아빠가 길 한복판에서 기저귀를 갈아주셨다고 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아빠는 신경 쓰지 않으셨다고 해요. 우리 가인이가 편해야지. 하시면서요. 가장 힘드셨던 건 비 오는 날이었다고 해요. 저를 비에 젖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우산을 저 위에 받쳐주시고 아빠는 비를 맞으며 폐지를 주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빗소리를 무서워해서 계속 울었다고 해요. 결국 아빠는 그날 일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가인이가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계속 일을 하겠어요?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지만 그날 저녁은 굶으셨다고 해요. 때로는 자신이 굶으시면서도 저에게만큼은 분유를 끊이지 않으려 애쓰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도 돈이 모자라서 제가 배가 고파올 때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아빠는 저를 달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가인아, 미안해. 아빠가 더 열심히 할게.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제가 잠든 후에는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과연 자신이 저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더 열심히 일하시고 제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제 첫걸음마, 첫말을 들으시던 순간의 기쁨은 그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셨어요. 아, 빠. 제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 아빠는 펑펑 우셨다고 해요. 50년 동안 살면서 누군가가 자신을 아빠라고 불러준 건 처음이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날 밤 아빠는 제 돌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하셨다고 해요. 가인아, 아빠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워줄게. 약속한다. 아빠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제가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었을 때 아빠는 고민이 많으셨다고 해요. 사실 저소득층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는데 아빠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셨다고 해요. 나중에 동네 아주머니가 철근 씨, 가인이 유치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알려주셔서 그제야 아빠가 알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5살 때부터 유치원에 다닐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아빠가 저를 계속 업고 다니며 폐지를 주우셨어요. 제가 좀 자란 후에는 작은 의자를 리어카에 매달아서 저를 앉혀두고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했을 텐데 아빠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하셨어요. 유치원에 처음 봤을 때 일화가 재미있어요. 아빠가 저를 데려다 주시는데 다른 아이들이 신기해했다고 해요. 가인아, 너 아빠는 왜 그렇게 옷이 더러워?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셨어요. 우리 아빠는 일하느라 그래. 열심히 일하시거든. 아빠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말 뿌듯해하셨다고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는 제 모습이 자랑스러우셨다고 하셨거든요. 유치원 선생님도 처음엔 좀 걱정스러워하셨다고 해요. 아빠의 모습을 보시고 제가 제대로 케어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하셨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의 진심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어느 날 제가 유치원에서 열이 났을 때였어요. 선생님이 아빠에게 연락을 하셨는데 아빠가 폐지를 다 버리고 달려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저를 안고 병원으로 가시면서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가인이가 많이 아픈가요? 이상 있는 건 아니죠? 선생님은 그때 아빠의 눈에서 진짜 걱정과 사랑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그 후로는 아빠를 정말 믿고 의지하게 되셨다고 해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큰 고민이었다고 하셨어요. 학용품부터 시작해서 준비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아빠는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돈을 모으셨다고 해요. 우리 가인이는 다른 애들보다 부족함 없이 학교에 보내야지. 입학식 날 아빠는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치고 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학교에 함께 갔습니다. 다른 부모들과 좀 다른 모습이었지만 아빠는 당당하셨다고 해요. 가인아, 아빠가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널 정말 사랑한다는 건 알지? 그때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고 해요. 알아요, 아빠.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빠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일을 마치려고 더 일찍 나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숙제를 하려고 하면 아빠는 도와주실 수가 없었거든요. 아빠는 어릴 때 제대로 공부를 못하셨다고 하셨어요. 가인아, 아빠가 공부를 잘 몰라서 미안해. 대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하렴. 그래서 저는 혼자 숙제를 했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울고 왔다고 해요. 친구들이 저에게 너 아빠는 왜 더러워? 폐지 줍는 사람이야? 하고 놀렸거든요. 아빠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저를 무릎에 앉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가인아, 아빠 일이 창피하니?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래, 맞다. 아빠는 정말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 가인이를 키우고 있어. 이게 뭐가 창피한 일이야? 아빠는 당당해. 그날 밤 아빠는 몰래 우셨다고 해요. 제가 친구들 때문에 상처받는 게 너무 미안하셨던 거죠. 하지만 다음 날부터 아빠는 더욱 당당해지셨어요.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리실 때도 다른 부모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도 전혀 위축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배웠어요. 오히려 가난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걸 말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요? 제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났던 적이 있었어요. 아빠는 그날 밤 한잠도 안 주무시고 저를 돌봐주셨다고 해요. 찬물로 이마를 닦아주시고 해열제도 먹여주시고. 그런데 열이 계속 내리지 않았어요. 아빠는 새벽에 저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가인이가 열이 너무 많이 나요. 제발 봐주세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며칠 입원을 해야 했어요. 아빠는 그 며칠 동안 병원에서 잠도 안 주무시고 저를 돌봐주셨다고 해요. 아빠, 일하러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아빠는 고개를 저으셨다고 해요. 가인이가 아픈데 무슨 일이야? 아빠는 여기 있을 거야.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빠에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말이에요. 경험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아빠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하셔야 했어요. 때로는 밤늦게까지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다고 해요. 가인아, 아빠가 돈이 좀 부족해서 미안해. 맛있는 것도 잘 못 사주고.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빠, 저는 아빠가 있어서 행복해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아빠는 그 말을 들으시고 또 우셨다고 하셨어요. 기쁜 눈물이었다고 해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제게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반에서 글짓기 대회가 있었는데 저는 우리 아빠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거든요. 그 글에서 저는 아빠가 매일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저를 위해 자신은 굶으면서도 분유를 사주시던 이야기, 제가 아플 때 밤새 돌봐주시던 모습을 썼어요. 선생님이 그 글을 읽으시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그리고 부모님 상담 때 아빠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가인이 아버님, 가인이가 정말 좋은 글을 썼어요. 아버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가인이를 정말 잘 키우고 계시네요. 아빠는 그날 집에 오셔서 저를 꼭 안아주셨다고 해요. 가인아, 아빠가 부족한 게 많은데도 이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우리는 가난했지만 정말 따뜻한 나날들을 보냈어요. 돈은 없었지만 사랑은 넘쳤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빠의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저는 조금씩 자라났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제가 버려진 아이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사춘기가 된 저는 가난해서 학원 한번 제대로 다녀보지 못하고 준비물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남들과 다른 상황이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짜증을 좀 많이 냈어요.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친구들은 쉽게 하는 게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가난 정말 지긋지긋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아빠는 미안하다. 아빠가 못해줘서.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해줘야겠다고 노력해도 능력이 안 돼서 내가 미안해. 그럴 때마다 왜 이런 데서 태어났을까 하고 너무 화가 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빠가 제 친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가족 이야기를 하던 중에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인아, 너는 정말 아빠를 닮지 않았는데? 완전 다르게 생겼어. 다른 친구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가인이는 아빠랑 하나도 안 닮았어. 혹시 엄마 닮은 거 아니야? 그때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제 엄마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아빠는 엄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와서 아빠께 물어봤어요. 아빠, 우리 엄마는 어떤 분이었어요? 아빠는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가인이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 저는 더 궁금해져서 계속 물어봤어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사진이라도 있어요? 아빠는 점점 더 당황하신 모습이었어요.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집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오랜 상가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제 어릴 때 사진들이 들어있었는데 그 중에 낯선 서류가 하나 있었어요. 기아 발견 조서라고 적혀있는 서류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기아 발견 조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아빠가 일해서 돌아오시자마자 저는 그 서류를 들고 물어봤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아빠는 그 서류를 보시고는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가인아, 아빠, 저 버려진 아이였어요?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가인아, 미안해.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아빠는 저에게 모든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27년 전 한겨울 새벽 쓰레기 더미에서 저를 발견하신 이야기를요. 가인아, 아빠가 너를 낳지는 않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야. 너는 아빠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야. 저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아빠와 제가 왜 이렇게 다르게 생겼는지, 왜 엄마 이야기를 안 해주셨는지. 하지만 가장 큰 감정은 감사함이었어요. 아빠, 저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아빠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눈물을 흘리셨어요. 가인아, 아빠가 더 감사해. 너 때문에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 그 다음 날 아빠는 저를 방으로 불러서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제 돌사진이었어요. 가인아, 아빠가 왜 이 사진을 찍었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혹시 너의 친부모님이 나중에 찾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야. 그때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가인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빠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더욱 감동받았어요. 자신이 키운 아이를 친부모에게 언젠가 돌려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 키워주신 거잖아요. 그날부터 저는 아빠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저를 진짜 딸처럼 사랑해주신 분이라는 걸 더욱 깊이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 커서 아빠에게 보답해드리겠다고 말이에요. 아빠, 제가 커서 꼭 효도할게요. 아빠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아빠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아빠는 그런 저를 보시며 웃으셨어요. 가인아, 너는 이미 아빠를 충분히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빠가 저를 위해 평생을 바쳐주셨으니 저도 아빠를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저는 공부에 더욱 열심히 매진했어요. 아빠는 공부를 도와주실 수는 없었지만 항상 응원해 주셨어요. 가인아, 너무 무리하지 마. 아빠는 가인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저는 좋은 성적을 받고 싶었어요.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용돈을 벌었어요. 처음으로 제 돈으로 아빠께 선물을 사드릴 수 있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아빠의 생일에 따뜻한 목도리를 사드렸는데 아빠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가인이가 번 돈으로 사준 거야? 아빠가 이런 선물을 받아도 되나? 당연하죠, 아빠. 아빠가 저에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는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았어요. 아빠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빨리 돈을 벌어서 아빠를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결국 경영학과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어요. 장사나 사업에 관심이 있었고 언젠가 큰 성공을 해서 아빠에게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아빠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가인이가 대학생이 되다니? 아빠는 꿈만 같아.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문제였어요. 아빠 혼자의 수입으로는 부족했거든요. 가인아, 아빠가 돈을 더 벌어볼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아빠가 더 고생하시는 걸 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편의점, 카페, 과일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친구들이 놀러 갈 때도 저는 일을 했어요. 가인아, 너무 힘들지 않니? 아빠가 미안해. 아빠, 전혀 안 힘들어요. 오히려 뿌듯해요. 정말로 힘들지 않았어요. 아빠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는 창업 동아리에도 가입했어요. 사업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고 언젠가 정말로 큰 사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SNS를 시작했어요. 제 일상이나 아르바이트 경험, 그리고 아빠와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한 거였는데 점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빠와 제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아주셨어요. 진짜 효녀네요. 아버님이 정말 좋으신 분 같아요. 저도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어요. 같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제가 SNS를 하는 걸 잘 이해하지는 못하셨지만 항상 응원해 주셨어요. 가인이가 하는 일이면 다 잘 될 거야. 아빠는 믿어. SNS 팔로워가 늘어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아빠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는 제법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대학교 4년 동안 공부와 아르바이트, 그리고 SNS 활동을 병행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아빠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졸업할 때쯤에는 SNS에서 쌓은 유명세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할 수 있었어요. 많은 팔로워들이 제가 추천하는 상품들에 관심을 보여주셨거든요. 아빠는 제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결국 믿고 지지해 주셨어요. 가인아, 실패해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하지만 저는 실패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빠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성공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어요. 대학을 중퇴하고 사업에 뛰어든다는 큰 결심을 한 후, 진실을 알게 된 후 더욱 강해진 아빠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을 원동력으로 저는 더 큰 꿈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첫 해는 정말 힘들었어요. SNS 팔로워는 많았지만 그걸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할지 막막했거든요. 처음에는 광고 수익으로 시작했어요. 작은 브랜드들이 저에게 제품 홍보를 의뢰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는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는 모습을 신기해하셨어요. 가인아, 이게 정말 일이야? 신기하네. 네, 아빠. 이것도 엄연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6개월 정도 지나자 조금씩 안정적인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온라인 쇼핑몰 개설이었어요. 제가 직접 상품을 찾아서 판매하는 거였어요. SNS에서 쌓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팔로워들이 제가 추천하는 상품들을 구매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액세서리나 화장품부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직접 포장해서 배송도 보내고 고객 문의도 직접 답변했어요. 가인아, 너무 바쁘게 사는 거 아니야? 몸 상할까봐 걱정돼. 아빠는 제가 하루 종일 일하는 모습을 보시며 걱정하셨어요. 아빠, 지금이 중요한 때예요.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하루에 3-4시간만 자면서 일했어요. 하지만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자 매출이 월 1,000만 원을 넘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빠께 말씀드렸어요. 아빠, 이제 폐지 줍는 일 그만하세요. 아빠는 깜짝 놀라셨어요. 가인아, 아빠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살아? 제가 이제 돈을 벌 수 있어요. 아빠는 이제 쉬세요. 처음에는 아빠가 거절하셨어요. 평생 일만 하셨던 분이라 갑자기 쉬라고 하니까 어색하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계속 설득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빠가 몇십 년 동안 하셨던 폐지 줍는 일을 그만두시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드디어 아빠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사업은 계속 성장했어요. 2년 차에는 직원도 고용하기 시작했고 사무실도 얻었어요. 3년 차에는 연매출이 10억을 넘어섰어요. 그때 아빠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평생 지내시던 반지하 원룸에서 벗어나 따뜻한 아파트로 이사한 거예요. 가인아, 아빠가 이런 좋은 집에서 살아도 되나? 아빠는 새 집을 둘러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당연하죠. 아빠가 저를 위해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 저가 아빠를 편하게 해드릴 차례예요. 사업 4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진짜 큰 도약을 하게 되었어요. 투자자들이 저희 회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투자 미팅을 거쳐서 결국 대형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제가 정식으로 CEO가 되었어요. 그날 제 명함을 아빠께 드렸을 때의 아빠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김가인 대표이사, 우리 가인이가 정말 대표가 된 거야? 아빠의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명함을 받아보시면서 한참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아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다니 꿈만 같아. 5년 차에는 회사가 정말 크게 성장했어요. 직원이 30명 정도가 되었고 연매출도 50억을 돌파했어요. 6년 차에는 드디어 연매출 100억을 달성했어요. 그날 저는 아빠와 함께 조촐한 축하 파티를 했어요. 아빠, 저희 회사가 연매출 100억을 넘었어요. 아빠는 10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제가 좋아하니까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가인이가 열심히 한 덕분이지. 아빠는 정말 자랑스러워. 그때 제 나이가 27세였어요. 하지만 성공했다고 해서 아빠를 잊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아빠와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주말에는 아빠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가끔은 여행도 갔어요. 아빠가 평생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함께 다녔어요. 가인아, 아빠는 너무 행복해. 이런 게 꿈이었는데. 어느 날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인아, 아빠는 가끔 생각해. 27년 전 그날 내가 다른 길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말이야.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럼 너를 만나지 못했을 텐데. 아빠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 바로 너를 만난 거야.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빠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제가 아빠를 모시는 입장이 되었지만 아빠는 여전히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돈보다 중요한 것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회사에서는 제가 CEO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아빠의 딸이에요. 그리고 그게 저는 가장 자랑스러운 정체성이에요. 27년 전 한겨울, 폐지를 줍던 노총각과 버려진 갓난아기의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빠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드리고 더 많은 행복을 선물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연매출 100억을 달성한 후 저는 아빠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회사가 안정되면서 이제는 제가 직접 모든 일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빠, 우리 여행 가요. 어느 날 저는 아빠께 제안했어요. 여행, 가인아, 아빠는 여행 같은 거 해본 적이 없는데. 77세가 된 아빠는 평생 서울을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폐지를 주우느라 바빠서 여행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더 가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못 봤던 세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첫 여행은 부산이었어요. 바다를 처음 본 아빠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인아, 바다가 이렇게 크고 넓은 거였어? 아빠는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싶네. 아빠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서 계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 후로 우리는 전국 곳곳을 다녔어요. 제주도, 강릉, 경주. 아빠가 가보고 싶어 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갔어요. 3개월 정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여행이 이렇게 재미있는 거였구나. 그때 저는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빠, 캠핑카 어때요? 캠핑카가 뭐야? 집처럼 꾸민 자동차예요. 그 안에서 잠도 자고 요리도 할 수 있어요. 며칠 후 저는 큰 캠핑카를 한 대 샀어요. 아빠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안을 예쁘게 꾸며놓았어요. 이게 정말 우리 차야? 집보다 좋은데? 아빠는 캠핑카를 구경하시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누비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여행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매일 새로운 곳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저는 늘 한 가지 마음이 아픈 게 있었어요.
아빠가 저를 키우느라 평생 혼자 사셨잖아요.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시고 말이에요.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아빠께 좋은 분을 소개해드리자고 말이에요. 회사 직원들과 지인들에게 부탁했어요. 혹시 괜찮은 여성분 계시면 저희 아버지 소개 좀 해주세요. 몇 달에 걸쳐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기회를 만들어드렸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많이 부끄러워하셨어요. 가인아, 아빠가 77살인데 무슨.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 몇 분을 만나보시던 중에 박영숙이라는 70대 초반의 할머니를 만나게 되셨어요. 영숙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요리도 잘하시고 성격도 밝으시고 무엇보다 아빠를 정말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첫 만남 후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영숙 씨가 참 좋은 분 같네. 다시 한번 만나봐도 될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당연하죠, 아빠. 할머니도 아빠를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렇게 아빠와 영숙 할머니는 정식으로 만나기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 아빠가 저에게 깜짝 발표를 하셨어요. 아빠가 영숙 씨와 결혼하려고 해. 정말요? 아빠 축하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77세의 첫사랑을 만나신 아빠가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하객도 몇 분 안 되었지만 저는 평생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아빠가 영숙 할머니와 부부의 연을 맺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평생 저만을 위해 살아오신 아빠가 이제야 진짜 자신의 행복을 찾으셨구나 싶었거든요. 결혼 후 우리는 셋이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영숙 할머니는 정말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셨어요.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우리 세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아빠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는 몰랐어. 아빠가 너를 구해준 게 아니라 내가 아빠를 구해준 거였다는 걸 말이야.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너 덕분에 아빠를 만났어.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빠가 저를 사랑해주셔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까지 생겨서 더 행복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해봤어요. 27년 전 한겨울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갓난아기였던 제가 이렇게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폐지를 줍던 50살 노총각 아빠와 버려진 4개월 아기였던 저. 그리고 77세의 첫사랑을 만난 아빠와 함께 해주신 영숙 어머니까지.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도 끈끈하고 따뜻한 가족이에요. 아빠는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저는 아빠에게 삶의 의미를 드렸고 어머니는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채워주셨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우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사업이 성공한 것도 기쁘지만 가족이 있다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아빠가 늘 말씀하시거든요. 가인아,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행복한 거야.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27년 전 그 한겨울 새벽. 운명처럼 만난 아빠와 저의 이야기는 이제 세 식구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우리 가족의 행복한 나날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세상에는 가족의 형태가 참 다양해요. 혈연이 아니어도 늦게 만나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면 그게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가족처럼 말이에요. 연매출 100억 CEO가 된 저를 키운 아빠는 폐지 줍는 노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빠 덕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 식구가 함께 더욱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